임대인 B는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이 32만 원 정도 드는 전기시설 부분이 아직 원상회복 안 됐다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한 번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이 임대인의 주장이 옳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이렇게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으로 다 회복해서 임대인한테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건물 등 이런 임차 목적물에 시설을 하거나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처럼 임차물에 손상이 간 상황에서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게 되면 원래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의 상태대로 완벽하게 이제 복구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통상 사용하다 생기는 가치 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을 지느냐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구의 정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자세하게 항목별로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원상 복구한다 하는 정도의 추상적 규정만 있기 때문에 그 복구의 정도가 이제 서로 다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임대차 이전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시설을 철거하고 사후 정리를 해줘야 원상 복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 간에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철거하고 마무리하는 정도로 원상 복구를 했다고 또 주장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소한 손상 부분까지 완벽하게 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사례에서 임대인은 벽면이나 유리, 바닥 같은 경우 사소한 긁힘이 있는 거, 스크래치 났다 하죠.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원상으로 복구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어서 법원의 판단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런 분쟁을 예방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아예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원상 회복해야 될 시설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재해 두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원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증거로 남겨둘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뭐 벽지나 바닥, 문 이런 데 끓기거나 뭐 조금 파였거나 이제 균열이 생겼거나 변색이 됐거나 뭐 찢어졌거나 곰팡이가 서렸거나 이런 어느 정도 손상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손상까지 원상 회복해 줘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이 3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원상 복구를 한 후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판례가 적절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차인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해서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손모란 개념이 스쳐 닳고 없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통상 이를 사용하다 보면 스쳐 닳고 없어진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어떤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서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 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 경비 상당을 아예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받기 때문에 따로 이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결국 이제 이런 통상의 손모에 해당되는 이제 수리비는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한테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이제 봤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상 단순히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조항만 둔 그런 사안에서 총 원상복구 비용이 이제 3천만 원 나왔는데 그 중에 1,500만 원만 통상의 손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통상의 손모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1,5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통상의 손모에는 어떤 손상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일본 동경도의 임대주택 트러블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통상의 손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벽에 걸어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그리고 냉장고, TV 뒷면에 벽이 검게 이제 변색된 경우, 그리고 벽의 못자국, 이게 이제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입니다.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까지 이르면 이건 통상의 손모가 아니죠. 다음으로 임차인 소유의 에어컨 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 그리고 카페트에 가구를 놓았던 자국, 그리고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의 변색, 이런 게 이제 통상의 손모에 해당된다고 봤고, 다음으로 통상의 손모가 아닌 경우, 결국 원상회복을 해야 될 대상이죠. 밖에 달린 의자로 인해 생긴 마루 바닥의 홈이나 자국, 또 이삿짐을 옮기면서 생긴 마루의 끓김, 그리고 벽에 못자국, 이거는 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 그리고 에어컨 누수를 방치해서 생긴 벽의 이제 부식 현상, 그리고 결로를 방치해서 확대된 얼룩이나 곰팡이, 그리고 애완동물에 의해서 생긴 기둥의 손상,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벽지를 도배한 그 도배비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인데, 벽지가 찢어지고 얼룩이 있는 등 훼손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도배비용 65만 원을 도배비용으로 일단 인정을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훼손이 없었더라도 통상의 손모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도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택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도배를 또 새로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 사건 주택은 도배를 한 지 또 3년이 지났던 점을 고려할 때 도배 비용의 20%인 13만 원만 이제 손해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통상의 도배 비용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벽지 훼손이 좀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창문 수리비에 대한 판단인데, 화장실 창문의 시터지가 일부 들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통상의 손모를 넘는 손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강화마루 수리비에 대한 건데, 강화마루판의 모서리 표면이 이제 다소 벗겨진 모습이 확인되지만 이것도 통상의 손모를 넘는 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틀 시트지 교체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 내용인데, 보통 우리 문틀에 이제 철봉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죠. 매달리기도 하고, 이 철봉을 이렇게 문틀에 설치하게 되면 그 철봉이 설치된 그 자국, 이 자국 정도는 통상의 이제 손모를 넘는 손상에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제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사례도 하나 이제 소개하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이 가구를 두었던 장소의 아래쪽 벽면에 벽지, 그리고 창틀, 화장실 타일 부분에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문과 문틀에 랩핑이 이제 손상된 점, 그리고 도배 중에 일부 찢어진 자국과 낙서 자국이 있는 점, 그리고 마루에 오염이 있는 사실, 이런 정도는 인정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사실만으로 이 부동산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어떤 손상을 초과하는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통상의 손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가 덧붙여서 추가 시설을 한 경우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도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임차인 자신이 시설한 것만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태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자, 한편 원상회복의 범위에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까지 밟을 의무도 포함될까요? 자,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건물을 명대에 주고도 임대인과의 불화 등 때문에 임차 건물의 영업허가에 대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예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겨우 32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1억 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 B는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이 32만 원 정도 드는 전기시설 부분이 아직 원상회복 안 됐다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한 번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이 임대인의 주장이 옳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 후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엄격히 따르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임대인이 주장하는 동시행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이제 근소한 금액이라면 임대인이 그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넘어서서 그 액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행수익을 하면 의뢰이 생길 수 있는 손상인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경우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인 경우 법원이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리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원상태에 대해서 미리 사진 촬영을 해두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해서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